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해외에서도 파급력이 큰 기업 삼성이 헝가리에서 철수 후 헝가리가 겪게 되는 엄청난 후폭풍입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시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헝가리의 한 산업도시 괴드. 인구 3만 명 남짓한 이 작은 도시는 한때 삼성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 숨 쉬었다. 삼성이 처음 괴드에 들어선 건 2001년. 첨단 기술과 고용을 앞세워 헝가리 정부와 대규모 투자 협약을 맺으며 이 도시는 꿈을 꿨다. 삼성의 유럽 전략 생산기지, 스마트폰 부품과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제품을 공급하는 핵심 역할. 그 중심에는 괴드 공장이 있었다. 직접 고용된 인원만 3,000명. 하청과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지역 경제 전체가 삼성이라는 나무 아래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 도시의 상점들은 공장 교대 근무 시간에 맞춰 문을 열고 학교는 삼성 가족들의 아이들로 북적였으며 지역은행은 삼성 근로자들의 급여 통장으로 그날그날 숫자를 채워갔다. 그런데 2025년 봄, 삼성은 조용히 이 도시에서 철수 결정을 내린다. 한 줄짜리 보도자료가 전부였다. 삼성전자는 헝가리 괴드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 순간부터 괴드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져갔다. 3,000명의 정규직이 해고됐고 하청 직원들과 가족들까지 합치면 최소 3만 명 이상이 생계의 직격탄을 맞았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삼성이 떠난 공장 부지엔 새 투자자가 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헝가리 정부의 이중 과세와 과도한 규제였다. 삼성은 떠나기 전 정부로부터 무려 5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과 부가세 재조정을 통보받았고 그 과정에서 협상은커녕 일방적 압박만이 반복됐다. 심지어 헝가리 내 일부 정치권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여론몰이를 했고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 적었다.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삼성은 단순히 세금이 많아서 떠난 것이 아니었다.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과 상호 존중의 투자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괴드시는 급속히 붕괴되기 시작한다. 집값은 60% 이상 폭락했고 지역은행의 소규모 지점들은 문을 닫았다. 고용센터는 매일같이 인산인해였고 도시 곳곳에 매물이라는 종이가 붙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떠났고 남은 이들은 삶의 방향을 잃었다. 한 지역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지 한 기업이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기업은 우리 삶 전체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후였다. 한국뿐 아니라 독일, 일본의 투자 기업들마저 괴드를 기피하기 시작했고 헝가리 경제신문은 지금 괴드는 유령 도시로 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같은 시기 한국 기업들은 인도와 베트남 그리고 폴란드에 공장을 새로 세우기 시작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뿐 아니라 장기 부지 임대와 행정 간소화까지 제공하며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폴란드는 삼성뿐 아니라 한화 현대모비스와 같은 기업에 정부 고위 인사들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결과는 명확했다. 한국 기업이 들어간 도시는 일자리가 늘었고 소비가 증가했으며 청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기업은 돈을 좇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좇는다. 괴드에서 삼성이 떠난 자리는 건물만 남았다. 하지만 그 건물에 불이 들어오는 날은 더 이상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헝가리 정부는 뒤늦게 외쳤다. 다시 돌아와 달라. 조건을 재조정하겠다. 하지만 삼성은 조용했다. 그리고 지금도 침묵 중이다. 삼성이 떠난 건 공장 한 곳이 아니다. 믿음을 잃은 도시 전체였다. 한국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다. 전 세계와 연결되고
사람의 삶과 직결되며 국가의 품격까지 보여주는 이동하는 대한민국 그 자체다. 이제 세계는 알게 됐다. 삼성 하나만으로도 도시가 세워지고 삼성 하나만 떠나도 도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K기업이 가진 무게이며 신뢰의 가치다. 예전에는 한국 기업이 어느 나라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해외 정부는 조건은 우리가 정한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다. 한국 기업이 움직이면 세계 각국이 조건을 걸고 혜택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오라고 손을 내민다. 이제는 한국이 고른다. 어디에 공장을 지을지, 어디와 기술을 나눌지, 어디에서 미래를 함께 만들지. 한국 기업의 선택은 한 도시의 운명을 좌우하고 한 나라의 전략을 흔든다. 그 중심에 있는 건 삼성과 현대, LG만이 아니다. 이제는 수많은 중견 기업들과 스타트업까지 전 세계가 붙잡고 싶어하는 K기업이라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가장 극적인 변화는 유럽에서 나타났다. 특히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폴란드는 무기 계약을 넘어 K 전차 생산 라인을 아예 자국 내에 세우기 위해 공장 부지, 세금 감면, 인프라 지원을 패키지로 제시했다. 심지어 폴란드 경제부 장관은 공식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삼성이든 한화든 현대든 이제는 우리가 선택받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한국 기업은 기술뿐 아니라 신뢰와 미래를 가져다 준다. 베트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한국은 베트남이 1위 외국인 투자국이며 베트남 GDP의 15% 이상이 한국 기업의 활동에서 비롯된다. 최근 베트남은 LG전자의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 서울 본사로 직접 대표단을 보냈다. 이들은 베트남 총리의 친서와 함께 장기 세금 감면, 전용 산업단지, 그리고 거주 편의시설까지 약속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이다. 중동도 마찬가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기업들의 스마트시티 기술, 친환경 에너지, 군사기술에 주목하며 초대형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택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기업은 세계에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외 순방마다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이제는 외교가 외교관만의 일이 아니다. 기업인이 함께 움직이며 기술이 곧 외교가 되고 신뢰가 곧 국력으로 이어진다. 그런 가운데 한국 기업의 눈은 더욱 냉정해지고 있다. 더 이상 값싼 노동력만을 보고 가지 않는다. 정치적 안정성, 계약의 신뢰성, 장기적 파트너십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한다. 한 대기업 글로벌 전략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그 나라가 우리를 존중하느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함께 가려는 자세가 있는가? 그걸 먼저 봅니다. 이 말은 실제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한 한국 반도체 기업은 남미 진출을 검토하던 중 현지 정부가 갑작스레 법을 바꾸며 투자 계약 조건을 뒤엎자 곧바로 철수하고 베트남으로 방향을 틀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은 2만 명의 일자리를 얻었고 남미 도시는 계획했던 산업단지 조성이 무산됐다. 이제는 한국이 선택한다. 과거처럼 손 내미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걸을 수 있는 나라,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파트너를 고른다. 그래서 세계는 달라졌다. 한국 기업이 움직인다는 것은 곧 도시가 살아난다는 뜻이고 기술이 이전된다는 뜻이며 국가의 미래가 설계된다는 뜻이 되었다. K기업은 더 이상 가격 경쟁력만 앞세우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신뢰를 팔고 가치를 나누며 한 나라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전략 파트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그 파트너로 선택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한때 메이드 인 코리아는 싸고 빠르지만 품질은 애매하다는 이미지였다. 그러나 이제 K라는 이름 앞에는 정확함, 정직함, 신뢰, 그리고 감성이 따라붙는다. 그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처럼 세계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기업들이 첫걸음을 디뎠다. 하지만 그걸 국격으로 만든 건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었다. 한국의 브랜드는 제품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제품 뒤에 있는 사람, 그걸 만든 철학,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문화가 모두 함께 움직이며 브랜드를 형성한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 제품을 고를 때 단순한 가격과 성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치를 본다. 예컨대 삼성의 스마트폰은 세계 1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이유가 단순한 기능 때문만은 아니다. 개발부터 출고까지의 투명성, 환경을 고려한 생산 공정,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는 유연함, 이 모든 것이 K브랜드의 신뢰로 이어진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일본 차보다 한 단계 아래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유럽과 미국에서 디자인과 기술, 가격까지 모두 잡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단지 제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K푸드, K뷰티, K패션 모두 전 세계에서 생활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김치는 단지 발효 음식이 아니라 건강과 전통, 공동체를 상징하는 음식이 되었고 한국 화장품은 단지 기능성 제품이 아니라 철학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담은 브랜드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브랜드 성장의 핵심은 일관성 있는 메시지에 있다. 한국은 이제 우리는 빠르다가 아니라 우리는 정직하고 치밀하며 배려한다는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다. K브랜드의 힘은 그 자체로 외교력이 되고 있다. BTS가 공연을 하면 해당 국가의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직접 관람하며 문화 파트너십을 요청하고 한국 식당이 성업 중인 도시에서는 현지 행정이 관광 정책에 한국 요소를 반영하기 시작한다. 브랜드가 국격이 되는 순간 국가는 말하지 않아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K브랜드가 지금 하는 일이다. 한류 콘텐츠는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매우 세련되고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 드라마 한 편이 외교관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며 한국의 K-팝이 청년층에게 새로운 시선을 열어준다. 심지어 전 세계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은 멋진 나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 이 감정은 브랜드가 가진 진짜 힘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인상으로 남는 브랜드는 언젠가 선택의 순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K브랜드는 국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관광, 유학, 수출, 투자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준이 되고 있다. 한국이 만든 브랜드는 단지 제품이 아니라 살고 싶은 나라, 일하고 싶은 나라, 함께하고 싶은 나라라는 국가 이미지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전 세계는 K라는 이름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다. 오히려 먼저 찾고 먼저 묻는다. 이건 한국산인가요? 그 질문 하나에 수십 년간 쌓아온 노력과 신뢰가 담겨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국격이다. 이제 K브랜드는 한국의 국력이다. 제품을 넘어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이며 문화와 기술,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이끄는 방향타다. 언젠가 우리는 말없이 기준을 따르던 시절이 있었다. 선진국이 만든 룰에 맞춰 이미 누군가 설계한 프레임에 들어가 그저 빠르고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에 만족했던 시절.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기술도 문화도 안보도
세계는 이제 한국을 바라보며 묻는다. 당신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K전략의 본질은 남을 모방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우리가 가진 고유의 가치와 경험을 세계를 향해 자신있게 제시하는 것이다. BTS가 무대를 떠나도 그들이 남긴 문화적 영향력은 여전히 전 세계를 움직인다.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사회 구조를 이야기하고 공정함을 말하며 전 세계 청년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기술은 또 어떤가? 삼성 반도체는 공급망의 핵심을 이루고 현대차의 전기차는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기준이 되며 LG의 배터리는 탄소 중립 시대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우리는 단지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성장을 통해 책임을 아는 나라가 되었다.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스스로 만들어낸 경험은 그 어떤 선진국에도 없는 한국만의 고유한 자산이다. 이제는 그 경험을 가지고 기준을 만든다. 누가 강한 나라냐고 묻는다면 기술력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위기 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는가, 불공정을 얼마나 줄였는가, 시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했는가, 그것이 진짜 강한 나라의 기준이다. 한국은 지금 이 새로운 기준의 중심에 서 있다. 세계는 더 이상 지칠만이 세계 질서를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님을 깨닫고 있다. 공급망을 한 손에 쥐고 있거나 문화적 감동을 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기술을 나눌 수 있는 파트너, 그런 국가들이 진짜 리더다. 그리고 한국은 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만든 K전략은 수출을 위한 전략이 아니다. 존중을 기반으로 한 협력, 기술을 넘어선 가치 공유, 그리고 문화와 감정을 통한 연결. 이것이 지금의 K전략이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작게 말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만든 제품, 한국이 만든 이야기, 한국이 선택한 외교적 길, 이 모든 것이 세계의 참고서가 되고 있다. 베트남이 한국을 따라 행정 전산화를 시작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채택했으며, 폴란드가 한국의 방산 시스템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엔 신뢰라는 두 글자가 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 품질을 속이지 않는다.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나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한다. 이 네 가지는 이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따라 배우고 싶은 기준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다. 이걸 해도 괜찮을까? 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미래가 될까? 를 고민한다. 그 고민은 이제 세계와 함께 나누어야 할 책임이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주변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중심에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기준이 된다는 건 단지 자부심의 문제가 아니다. 그만큼 더 정직해야 하고 더 섬세해야 하며 더 멀리 보고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다. K전략의 미래는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에 달려 있다.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은 혼자가 아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 길을 함께 걸으려 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 길 위에서 묻고 또 물을 것이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K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기준이다. 그 기준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며 속도가 아니라 깊이이며 결국 사람을 향하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다라. 대한민국은 늘 변화 속에서 살아왔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만들어냈다. 1960년대의 가난, 1970년대의 산업화, 1980년대의 민주화, 1990년대의 세계화, 2000년대의 정보화, 그리고 2020년대의 기술과 감정이 얽힌 초연결 시대까지 한국은 늘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속도만으로 충분한가? 변화에 대한 적응만으로 미래가 만들어지는가? 2040년. 그때의 대한민국은 지금의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변화의 강한가에 달려 있다.
변화에 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기술을 빨리 개발하는 나라일까? 위기를 예측하는 나라일까? 아니다. 변화에 강하다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그 힘의 본질은 유연성과 공감력, 그리고 학습 능력이다. 한국은 이미 그 가능성을 여러 번 증명해왔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2023년 글로벌 공급망 붕괴. 매번 우리는 빠르게 대응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2040년의 변화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기후위기, 인공지능의 대중화, 노동의 개념 변화, 출산율과 인구 구조의 붕괴, 전통 정치 체계의 유동성, 그리고 국제 질서의 다극화. 이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진 기준을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들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지금의 교육 시스템으로 2040년의 직업을 설명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화를 전제로 한 구조를 지금부터 설계해야 한다.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학습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정치는 갈등을 중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준을 갱신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가치를 실현하는 실험실이 되어야 하며, 개인은 경쟁을 넘어 협력 속에서 자기다움을 유지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엔 기술이 있다. 하지만 그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 AI와 자동화는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인간성을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 그 자체보다 기술을 사용하는 철학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K-디지털 전략, KAI 윤리 선언,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 바로 미래의 신뢰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기준이 되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탄소가 줄어드는 도시, 에너지가 순환되는 사회를 현실화해야 한다. 그것은 거대한 기술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시민의 생활 습관, 정책의 일관성, 산업 간 협업이 맞물려야 가능한 일이다. 변화에 강한 나라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힘이다.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것을 시민이 먼저 실천하고 사회 전체가 그것을 공유할 수 있을 때 그 나라는 어떤 변화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한국은 이미 그 경험을 갖고 있다. 팬데믹 초기,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나누던 시민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청년들, 고령화에 대응해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킨 은퇴자들. 이런 사례들은 정책이 아니라 문화로서의 대응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변화에 강한 나라를 만드는 진짜 힘이다. 2040년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을까? 단지 수출 1위 국가가 아니라 가장 유연하게 변화에 대응하는 나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 가장 사람 중심적인 기술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가능하다. 이미 우리는 그 출발선 위에 있고 지금의 선택 하나하나가 그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변화에 강한 나라, 그것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충분히 2040년을 준비할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속도가 아닌 방향으로, 성장보다 균형으로, 개별이 아닌 연결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가진 진짜 잠재력이다.